매주 수요일 청래당 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개각 이야기가 각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던데요.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대체적이던데 관심사항은 조국 수석의 거치 또 이낙연 총리가 국회로 복귀하느냐 당으로 복귀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개각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각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빨리 그만둔다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말씀이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뭐 기본이죠 그게. 예. 그래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갈 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한 발언이 있어요. 예.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장관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단순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저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당에서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대 최장수 직선제 이후에 국무총리 기록 갱신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낙연 총리도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대통령이 당으로 가서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권재진 민정수석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시 그 민주당은 상당히 반발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민주당이 또 보호하기에는 논리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 임명할 때와 같은 입장이에요. 청와대에서 있었다고 해서 장관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기회평등보장권 위배죠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못마땅할지언정 그것이 불법이다 어쨌다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검증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번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청문회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혹독한 검증과 절차를 거치겠죠. 예. 네. 혹시 뭐가 나온다면은 또 혹시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지켜보고요. 이낙연 총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낙연 총리는 본인도 물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당이 뭐라면 할 수도 있고. 근데 나가긴 나가는데 언제 나가느냐. 또 나가면은 총선을 준비할 텐데 비례냐 지역구냐. 만일 비례로 전국을 돈다 그러면 조금 더 늦게 나가도 되는 것이고 청와대를. 네네. 지역구라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는 충분히 할 만큼 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당으로 돌아와서 역할을 한다면 후보들 지원 유세 이런 게 더 맞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인기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비례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를 제꼈더라고요. 1등이더라고요. 대문조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본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구도 해봤으니까 비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시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한 듯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각종 언론 보도를 봐도 자유한국당이 조국에 대한 알레르기를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대권 주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좀 박지원 의원은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총선은 불출마한다. 이런 시그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누구를 대선 후보로 생각하고 밀어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당에 대선 후보가 많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분명히 만일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면 야당에서 돌려막기 인사다. 인재가 그렇게 없냐 이런 주장이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 정책 능력, 자질, 청렴성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조국 수석을 임명한다면 검증된 일꾼 이렇게 또 맞서지 않을까요? 검증된 일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상황도 여쭙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조건 없이 등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추인이 거부되는 것은 받은 게 없다 원내대표가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당에서 틀어버렸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좀 갔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멀리는 2004년도 4대 입법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거부당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박영선 의원 세월호 때 그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뭐 종종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즉각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나에 대한 탄압이다. 불신임이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더 큰 협상 권한을 줬다.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한 자기 변명인 것 같고 어쨌든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뭐 협상이 지렛대가 더 약화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뭐 재협상 꿈도 꾸지 마라. 뭐 꿈은 꾸겠죠. 재협상은 또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예. 재협상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네. 협상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니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의 뭐 거의 뭐 파산 직전이니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다른 조건을 갖고 오진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건 여부를 떠나서 협상은 계속된다. 그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자,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도대체 있느냐? 약 올리는 리더십이죠. 요즘에 이딴 구설수로 기자들하고 대화도 좀 자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도 없고 세금 낸 적도 없다. 그건 정확하게 가짜 뉴스고. 또 아들 스펙 문제 있잖아요. 점수를 낮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는 참 일반 상식에 좀 어긋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황교안, 나경원 둘 다 자유한국당 두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어쨌든 굉장히 곤경에 좀 처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알못, 경알못 이런 본인에게는 좀 기분 나쁜 닉네임도 붙어 다니고. 교안영색이라는 말도 새로 신조어로 등장했더군요. 어떻게 정무적 판단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대학으로 치면 갓 신입생이 지금 총학생회장 하는 꼴이거든요. 그럼 뭐 정서를 알아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충분하게 이제 갈고 닦고 연습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본인이 지나친 자신감이 충만해서 던지는 말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의도 계산법, 셈법하고 전혀 다르다. 합법. 근데 이상하게 저만 발견한 게 있어요. 토시를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 얻는 이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독특한 화법이더라고요. 아마 이건 제가 세계 최초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기여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기여한 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빼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다.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어쨌든 두 사람 다 뭐 대권 후보로 좌천타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거 보고 물밑 경쟁이라고 그러죠. 네, 당연히 심리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원내대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출입을 못합니다. 본회의장 자체가. 그러니까 교섭단체 연설을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못하는 거죠. 나경원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은근히 속으로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는 3부에서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있으면 방한을 하는데 방한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없을 거라고 일단은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외국 언론은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설 같은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판문점에 가요. 저쪽 판문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손을 흔들어. 그래서 다시 봅시다.
See you later. 예. 뭐 이러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쇼킹하기도 하고 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기대도 하고 그럽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속보가 뜨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대화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의 방안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한 성격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금 비교적 공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톡홀름이든지 스웨덴이든지 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본다면 많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지난번에 하노이의 노딜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든 누구든 간에 지금 말하는 것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간절히 원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돼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예. 2차 하노이 회담 같은 전례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공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쪽 입장이었고 여러 차례 북한 쪽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가 사실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어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건데 북한은 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패를 먼저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패를 먼저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는 거 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가 무슨 말 하던가요? 트럼프 생각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로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좋든 싫든 한국 정부를 더 압박하고 더 벼랑 끝으로 몰아야 자기들이 얻을 것이 더 많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뭔가 김정은에게 전달할 메시지라든가 선물이라든가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그리고 동시 병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식으로 한다면 쌍계 병행, 북한식 용어로 하면 동보적 조치 같은 걸음으로 간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경제 조치를 이렇게 완화하겠다 하는 정도는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선물 아니고 뭐가 선물이겠어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방한을 했을 때 DMZ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취소됐고 이번에 다시 한번 DMZ를 방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기상 상황이 악화돼서 안 갔다고 이제 보도는 많이 됐는데 예. 아껴놓은 카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이제 재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어찌됐든 뭐 무슨 협상이 되든 말든 어쨌든 본인의 스포트라이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 경선이 딱 이때 시작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본인이 여기 가서 DMZ 방문하고 또 뭔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은 네. 재선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99.9% 간다. 판문점이든 DMZ든. 예. 네. 거기에 걸겠습니다, 제가. 가긴 가는데 네. 갔다가 그냥 오느냐. 아니, 간다면 뭔가 귀에 걸리는 후킹력이 있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 던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노이 때는 뭐 밀러 특검 보고서 청문회 이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몰려서 그랬을 텐데 지금은 예. 그걸 좀 많이 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좀 더 자신감 있는 긍정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 예측합니다. 한반도 평화 시계가 이번 주에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각국 정상들이 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트럼프 방한하기도 하고 조금 장밋빛 전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슈퍼위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오늘 이번 주 하루하루는 지난 과거의 10년, 20년일 수 있습니다. 아하. 기대를 좀 해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